어지간한 남자 감독은 흉내도 못 낼 정도의 스케일과 퀄리티로 전쟁 영화나 스릴러를 만드는 여성 감독이 있습니다. 틴 위도우메이커, 폭풍 속으로, 하트로커 등을 연출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인데요. 그녀가 2018년에 연출한 디트로이트 이후 8년 만에 신작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는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냉전 시대 이후 급감하던 핵군축 감소 경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많은 연습과 훈련으로 위기 상황 대처가 쉬울 것 같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전 세계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며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국가 권력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제82회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 경쟁 후보작으로 상영되었으며 이드리스 엘바, 레베카 페르구손, 자레드 에리스, 가브리엘 베소 등이 출연합니다. 영화의 플롯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태평양에서 누가 발사했는지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감지됩니다. 감시요원들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이 비행물체는 뜻밖에도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밝혀집니다. 알래스카 방어대대 백악관 상황실, 전략사령부를 중심으로 미사일을 처리할 방안이 논의되고 훈련한 대로 요격미사일 2발을 발사합니다. 요격은 실패하고 탄도미사일은 시카고를 향해 내려와 꽂히고 말죠. 불과 20분 남짓한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 동안 감시대대 군인부터 미국 대통령까지 이 사태와 연관된 모든 인물들의 좌절과 혼돈이 날것처럼 늘어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평화를 위해 더 강력한 군비 확장과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개소리마. 무기 팔아먹으려는 놈들의 헛수작이잖아. 자, 감독의 이러한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이상적인 평화주의자의 허황된 주장인지 본격적으로 영화를 살펴보며 판단하도록 하죠.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이점은 사건을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건은 크게 3부로 나뉘고 알래스카 미사일 방어대대, 백악관 상황실, 전략사령부, 대통령이 교차 등장하며 사건을 보게 되죠. 알래스카 미사일 방어대대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벽면의 데프콘4 표시인데요. 데프콘은 우리말로 방어준비태세를 의미하며 5단계로 나뉩니다. 5단계는 분쟁지역을 제외한 곳, 4단계는 분쟁지역의 평시상태로 한반도가 해당됩니다. 3단계는 준전시상태로 9.11 당시 발령되었고요. 2단계는 전면전이나 국지전 가능성이 높을 때, 1단계는 전쟁 발발이 확실할 때 발령됩니다. 데프콘4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기에 요원들은 농담 따먹기를 하고 백악관 상황실 근무자인 올리비아 워커 대령 역시 출근 후에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이들의 평온한 일상은 태평양에서 발사된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포착한 후 악몽으로 바뀝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ICBM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통제된 훈련에서도 요격 성공률이 60% 정도에 그치는데 그 이유는 발사 측에서도 요격을 막기 위해 요격 방해용 디코이,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조정 가능 재돌입 운반체 등 다양한 요격 회피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별로 ICBM 전력을 보유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감시기지, 백악관 상황실, 전략사령부, 대통령 비상작전센터가 연결돼서 대처 방안을 논의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8분 남짓입니다. 데프콘4가 데프콘2로 변경됩니다. 이 사실을 지켜보는 관련자들 모두 패닉에 빠집니다. 오랜 동안 수천 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했지만 훈련은 훈련일 뿐 실전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설정된 메뉴에 따라서 즉시 요격 미사일 발사를 준비합니다. GBI는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의 약자로 적국의 ICBM을 비행 중간 단계에 격추시키기 위해서 운용되는 미국 본토미사일 요격 체계의 핵심입니다. 길이 16m, 중량 21톤의 3단 고체 연료 로켓으로 마하 33으로 날아가서 ICBM을 요격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CBM도 마하 20 이상으로 비행하는데 마하 33으로 격추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실제로 20년 동안 벌어진 20차례의 요격 테스트에서 요격은 11차례만 성공했으며 그마저도 모든 변수를 고정한 상태의 결과입니다.
630억 달러를 투자한 시스템치고는 성과가 없는 셈이죠. 요격 성공률이 고작 60% 미만이라는 이야기에 국방장관은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요격 시스템의 성공률이 겨우 동전 던지기 확률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2부의 제목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기술이라고 붙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발사된 요격 미사일 중 하나는 분리에 실패해서 추락하고 나머지 한 대마저 요격에 실패하면서 막연한 공황은 이제 확정된 공포로 발전합니다. 요격이 실패하면서 데프콘1이 발령됩니다. 탄도 핵미사일의 목표는 시카고로 확인되는데 예상 인명피해만 해도 1100만 명입니다. 모두 멘붕인 가운데 지정생존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핵전쟁 시 필요한 필수의 인원들을 벙커로 실어 나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국방장관의 투신자살입니다. 베이커 장관은 시카고에 있는 딸과 통화를 나눈 후에 딸을 구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택한 거였죠. 국가의 붕괴와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상황의 대처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핵을 쏴서 반격하자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그렇게 되면 상호 공멸을 피할 수 없으니 인내한 후 대화를 하자는 쪽이죠.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군대도 면제받는 주제에 북한의 도발이 생기면 무조건 전쟁하자는 얼빠진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장담하건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일수록 전쟁이 나면 누구보다도 빨리 이 땅을 떠나 도망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놈들이 전쟁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복 공격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강경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경론을 펼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군인들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전략사령부의 브래디 장군과 대통령을 수행하며 핵가방을 관리하는 전술보좌관 리브스 중령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리브스 중령은 대통령에게 녹색 탭, 노란 탭, 빨간 탭을 보여주는데 각각 선택적, 제한적, 대규모 대응을 의미합니다. 리브스 중령은 빨간 탭을 권하는데요. 단번에 끝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미국민들 중 일부라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군인들의 가치와 평소 생각을 고려하면 이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처럼 전 세계가 핵전쟁의 불꽃에 휘말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일어났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바로 그 사건이었죠. 미국 정찰기가 쿠바에 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가 건설되는 걸 발견하면서 미소 양국이 날카롭게 대치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 99.99%는 사건 당시에 이 사실을 몰랐지만 CIA와 양국의 고위층들은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다음 주 토요일이 오기 전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예감할 정도였으니까 그 위기감과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복 공격이 아닌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매파들과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베링턴 부보좌관은 섣불리 보복 공격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보복 공격의 단추를 누르는 순간 남는 건 공멸뿐이라는 사실을 잘 아니까요. 그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 하지만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브래디 장군의 주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냉전이 한참이던 8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핵탄두수는 7만 6천 기로 지구를 50번 이상 파괴하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상호전략 무기 감축 조약에 따라서 30년 동안 핵탄두수를 점진적으로 줄인 결과 현재 11,000기가 남아있지만 이 정도로도 지구를 수차례 파괴하고도 남습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죽느니만 못한 삶이 남아있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헤아리기에 베링턴은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인내를 주장했던 거죠. 미슬로브 감독의 전작 하트로커의 경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해체한다는 위기 상황이 극도의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EOD 팀의 맷 톰슨 분대장이 폭탄 해체 중 폭발로 사망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영화는 그런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핵전쟁 영화들이 과정은 짧게 처리하고 핵미사일이 목표를 타격한 후에 상황을 넣어서 시각적 만족감을 극대화하려는 게 보통이지만
비글로우 감독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블록버스터의 공식을 거부하고 리얼리즘 스릴러에 가까운 편집과 연출을 고집하죠. 그 결과 영화가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액션 영화 팬들이 기대하는 화끈한 장면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백악관 상황실, 전략사령부 등의 폐쇄된 장소에 갇힌 채 대응 방안을 설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들의 방황과 좌절을 핸드헬드 촬영으로 극대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대부분이 인물들의 표정을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까닭에 이 작품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으로 다르게 나타난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영화 제목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냉전시대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 핵을 처분하지 않는 현대 문명과 국가 시스템의 위태로움을 상징하는 메타포라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미국 대통령은 팟캐스트에서 들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이너마이트가 가득한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좋다고 그 안에 머문 거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누군가의 실수나 도발 한 번으로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겁니다. 핵미사일을 발사한 존재는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발사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지휘체계가 혼란을 빚고 대처 방안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두렵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들은 일반적인 영화 속의 캐릭터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과 흡사합니다. 따라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국가를 부하는 초인적인 영웅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적 공포와 죄책감, 생존 본능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들만 남아있을 뿐이죠. 등장인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참고 있다가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가족들의 위험을 알면서도 어떤 대책이나 행동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올리비아 대형과 베이커 국방장관이 그렇죠.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난관과 역경을 돌파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만 하기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이들이 처한 상황 속에 실제로 나 자신을 대입해보면 그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같은 사건을 3번에 걸쳐 다른 관점으로 전달하는 전개 방식은 시청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전개 방식이 좋았습니다. 이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면 임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더 지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3부가 전개되면서 점층적으로 등장인물들이 실무자에서 고위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관점의 차이와 책임감의 무게를 극명하게 강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부에 알래스카 미사일 대대 실무진이나 상황실 직원들은 대처보다는 상부 보고가 우선이기에 분석에 치중합니다. 2부의 전략사령부와 대통령 비상작전센터는 본격적인 대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보복 공격과 대화라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극명한 갈등과 의견 차이가 긴장감을 높이게 되죠. 3부에서는 대통령이 갈등과 고민을 반복하면서 버튼을 누르기 이전까지 보여줌으로써 위기 상황이 고조됩니다. 영화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이 부분 역시 시청자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말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영화가 핵폭발 자체를 시각적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려는 직전이야말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고 그때까지 감독이 보여줄 건 다 보여준 셈이니까요.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죠. 비록 8년 만에 돌아왔지만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영화는 언제나 기대 이상의 재미와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이 쉽지 메시지와 표현 방식을 새롭게 가져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핵전쟁 소재의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블록버스터 이야기 방식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인물 위주의 심리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면서 과연 나라면 어떨까 감정이입을 한 상태로 보면 무척이나 흥미로운 체험이 될 듯합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북마전 평점은 8.4점입니다.